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시간. 오늘 날짜는 2024년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2024년 상반기 미국 주시장을 결산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2024년 상반기는 뭐니뭐니 해도 메가캡으로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7개의 종목들이 주시장을 주도하는 듯 보였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애플과 테슬라가 탈락을 하면서 나머지 5개 종목만 이른바 메가캡 5 종목으로 좀 압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는 14.48%가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8.13%가 올랐는데 나스닥의 한 3,722여 개의 종목들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100대 종목만 추려가지고 그걸 또 NDX라고 불러요. 그 NDX만 따져도 16.98%가 올랐습니다. 신기하죠? 나스닥 전체 3,720개 종목을 다 합하면 18.13%인데 그 중에 탑 100, 그러니까 100개 상위 종목만 추리면 수익률이 더 낮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 DJIA라고 불리는 다우존스 지수는 3.79%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이제 상반기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일 위쪽에 파란색 곡선이 나스닥이고 18.13%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이 S&P 500 지수고 14.48% 올랐고 제일 아래쪽에 보라색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로 3.79% 올랐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테이블은 Magnificent 7이라고 불리는 7개 종목들의 YTD Year to Date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까지니까 6월 28일 금요일까지 6달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의 칼럼이 최근 3달, 그러니까 4월과 5월과 6월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아래쪽에 애플과 테슬라를 보시면은 둘 다 공통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비교적 저조했는데 투자 수익률이 4월, 5월, 6월 들어서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요. 앞으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주식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제일로 중요한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수익성입니다. 특히 미래의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익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EPS라고 불리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봤을 적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 4분기 말까지 봤을 적에는 일종의 컨버전스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여기서 컨버전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독주하다시피 했던 이 매그니피센트 7 또는 메가캡 이 5개 종목들의 추가 상승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상승의 커브가 곡선이 좀 그동안에 가팔랐던 것이 좀 누그러지면서 나머지 주식들의 EPS 주당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S&P 500 500개 종목들 가운데 투자 수익률이 상반기에 제일 높았던 15개 종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대충 이렇게 산업별로 나눠서 보면은 AI 반도체와 전용 서버,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1등에 여기 랭크가 되어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는 이 기업은 라지캡도 아니고 미드캡도 아니고 그냥 스몰캡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AI 반도체를 장착한 서버를 AI용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일에 거의 사업의 전부를 거기다가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랐고요. 저는 이런 기업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측정하는 그 데이터가 베타라는 베타 값이라고 있죠. 그 베타 값이 너무 높아서 저는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밖에 또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전력 발전 및 전력 공급을 하는 기업들이 4개인가 5개 들어있어요. 2등에 비스트라, 4등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6등에 NRG 에너지, 그다음에 9등에 퍼스트 솔라. 전부 다 이 전력 발전 및 공급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또 이 AI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전력 발전 그 단가가 낮게, 그것이 뭐 석탄이 될 수도 있고 뭐 석유가 될 수도 있고 천연가스가 될 수도 있고 퍼스트 솔라처럼 태양광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전력원이 무엇가 됐든 간에 AI 데이터 센터 새로 짓는 곳에서 전력 발전과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밖에 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이 빅파마 바이오테크에 속하는 하나는 13등에 랭크되어 있는 일라이 릴리,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5등에 랭크가 되어 있는 모더나예요. 두 개의 기업은 사실 많이 그 빅파마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는 빅파마고 모더나는 바이오테크죠. 굉장히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업들인데, 일라이 릴리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선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덴마크 기업이면서 유럽 전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등을 하고 있는 노보 노르디스크라고 있죠. 노보 노르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원래는 100년 전부터 이 인슐린을 처음 상용화해서 출시한 기업들이에요. 그만큼 이 당뇨병 치료와 이 인슐린의 100년 넘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이들 기업들에서 이 상용화에 성공하고 먼저 지금 출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적으로 없어서 못 파는 지경까지 지금 달하고 있는 비만 치료, 또는 똑같은 약인데 용량에 따라서 그 용량을 좀 세게 쓰면은 비만 치료제가 되고, 용량을 조금 낮게 떨어뜨리면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뭐 약품명으로는 뭐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퍼타이드 이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르디스크의 특징은 수익률은 엄청 높으면서 안정성은 또 엄청 높고 베타 값은 엄청 낮아요. 베타 값이 노보 노르디스크는 0.17이고 일라이 릴리는 0.38입니다. S&P 500 전체가 1.0인데 0.17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너무 이 베타 값이 낮아서 이런 종목들은 전체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얘네들은 오릅니다. 뭐 큰 폭으로 급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정말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르디스크를 추천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G2 인베스터 올웨더 전천후 펀드에서 굉장히 밑에 쪽에서 든든하게 주춧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르디스크입니다. 모더나 이 종목은 좀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하죠. 근데 제가 굳이 올웨더 이 펀드에 모더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파이프라인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코로나 백신으로 모더나를 알고 있지만, 그 코로나 백신에 이 회사가 쓴 기술이 이 mRNA 코팅 기술이에요. 그 백신 자체는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mRNA 백신은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리피드는 이제 라틴어로 지질, 그러니까 지방질이라는 얘기인데, 리피드라는 지질로 코팅을 잘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에까지 전달이 돼서,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그것을 인식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단위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리피드 코팅 기술인데, 그 리피드 코팅 기술을 모더나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비슷하게 독일계 터키 사람들이 하는 독일계 기업 있죠. 바이오엔텍인가? BNTX가 심볼인데, 아무튼 이 두 개 기업들이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 바로 그 리피드 코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톱 15 종목들 가운데 제가 올웨더, 그러니까 전천후 펀드의 종목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그러니까 이 S&P 500의 5년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올웨더, G2 인베스터 올웨더 전천후 펀드의 5년 수익률이
556.83%고요. 2024년 year to date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53.81%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S&P 500개 종목 가운데 최악의 15개 종목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6개 그룹으로 나누어 봤는데 소비재 브랜드가 눈에 띕니다. 룰루레몬 아슬레티카라고 이거 뭐 요가를 한다거나 막 필라테스 이런 거 할 적에 입는 일종의 운동복이에요. 근데 굉장히 비싸죠, 단가가. 그래서 일종의 명품 뭐 요가복 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역시 소비자 브랜드예요. 소비자 브랜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이 기호 선호도가 시시각각으로 뭐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에르메스라든지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만 같은 럭셔리 그 브랜드들 가운데서도 제가 봤을 적에는 제일 위에 그 피라미드를 그린다면은 에르메스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바로 아래 이제 루이비통이 있는데 나머지 뭐 특히 버버리 뭐 구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지금 줄줄이 쓰러지고 있어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그 선호도가 집중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건 텔레콤 인프라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차터 커뮤니케이션, 뭐 SBA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는 5G에서 6G로 지금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더디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종의 그 텔레콤들의 그 단가 그 프라이싱 파워가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여파로 이런 그 텔레콤 인프라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범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다른 뭐 범용 소프트웨어들 기업들도 어려운데 마켓 액세스 뭐 홀딩스라든지 뭐 페이콤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아까마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아까마이는 그 광고 서비스 할 적에 그 광고의 어떤 효과를 최적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각종 뭐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건 제가 좀 잘 아는 기업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에 있었을 적에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인가 2001년 그때 MIT 학생들이 창업한 회사로 그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뭐 그렇게 매력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 제가 투자를 절대 하지 않은 섹터가 몇 개가 있는데 첫째가 엔터테인먼트, 둘째가 항공 여객 사업, 세 번째가 뭐 크루즈 여행 사업 이런 건 제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뭐 엔터테인먼트는 가장 대표적으로 디즈니 같은 회사. 디즈니는 정말 놀랍게도 아주 오랫동안 히트작을 연거푸 냈잖아요. 특히 만화 영화로. 그런데 저는 드디어 디즈니도 어떤 장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노래가 됐든 뭐 음악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계속해서 연달아서 히트작을 내놓는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워너 브로더스 디스커버리처럼 이런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기업은 저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이나 뭐 금융거래 플랫폼 서비스, 대표적으로 글로벌 라이프라는 회사, 그다음에 마켓 액세스 홀딩스. 마켓 액세스는 일종의 이제 블룸버그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망가지고 있고요. 로버트 헤프란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그 B2B 기업들이지만은 범용 어떤 그 금융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후발 주자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밖에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보잉을 꼽을 수 있는데 두 개 기업 다 정말 전설적인 기업들이죠. 보잉이야말로 진짜 전설의 기업이고 테슬라도 이 전기차를 처음 개척한 그러니까 큰 스케일로 양산 생산으로 이제 전기차라는 섹터를 개척을 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지금 경영 위기에 몰려 있어요. 특히 보잉은 지금 여기도 제가 뭐 컨설턴트로서 일해준 적이 있는 기업인데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때부터 보잉은 아주 이상한 데였어요. 제가 보잉 사무실에 보잉 코리아 사무실도 가보고 보잉 차이나 베이징에 있는 보잉 차이나 사무실도 가보고 미국 LA 남쪽에 있는 그 보잉도 가보고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보잉은 원래는 맥도날드 더글라스라고 이 전투기 그러니까 군용 비행기 사업을 하는 데였고 보잉의 본사는 원래 시애틀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시카고로 옮겼죠. 그리고 보잉의 또
LA 남쪽에 LA하고 샌디에고 사이에 있는 그 시설 설비들은 거기는 이제 또 미국의 이제 군용기 사업을 하는 곳들인데 아무튼 보잉의 여러 사업장을 제가 다 들려봤어요. 그런데 이 조직 문화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썩었고 좋게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군바리들 문화, 그러니까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보잉과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합병을 한 1990년대 이후로 그 시애틀에 있었던 보잉 상용기, 이 보잉 747을 비롯해서 이 보잉의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그 보잉 상용기를 만들던 그 항공기 제작의 문화는 다 사라지고 없고 이 그 군바리들의 문화가 조직 문화로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뭐 굉장히 수직적이고 경직도 있고 그런 문화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보고 나서는 보잉 이 기업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나고 뭐 각종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조직 문화가 그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셀레브리티 한 명에 너무 의존하는 나머지 그 안에서 인력 교체가 굉장히 잦아요. 그러니까 인력 교체가 굉장히 잦다는 것은 조직 문화에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 위기 기업들도 여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 S&P 말고요. 나스닥에서 올해 상반기에 톱 15 기업들을 보면은 역시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많이 띄어요, 눈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여기도 이제 HBM을 포함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그다음에 브로드콤, 뭐 퀄콤, KLA, 그다음에 ASML, 램 리서치 전부 다 반도체 아니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사이버 보안에서 1등 기업으로 지금 올라오는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있죠. 사이버 보안도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금 업계 1등을 굳히면서 나머지 기업들은 별 볼 일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플랫폼 기업으로도 여기서 이제 1등으로서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넷플릭스, 스트리밍 기업도 이 넷플릭스는 뭐 물론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컨텐츠를 배급하는 배급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컨텐츠 제작하는 뭐 디즈니나 뭐 워너브로더스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역시 1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넷플릭스가 그 추격자들, 그러니까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밖에 다른 데들도 다 플랫폼으로 이제 이 스트리밍을 하려고 했는데 넷플릭스의 1등 지위가 더 공고해지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계속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G2 Investor Growth Fund에 여기 나오는 15개 종목들 가운데 3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운영하는 G2 Investor Growth Fund의 지난 5년 동안 수익률은 415.47%고요. 2024년 상반기만 YTD로 1월부터 6월 말까지 따지면 33.29%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올웨더 전천후 펀드보다 수익률이 더 낮죠.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그 메가캡의 투자들의 그 투자가 쏠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제 조금 더 보면은요, 투자 수익률을 지난 2021년 1월 2일에 100으로 잡고, 제일 X축에서 제일 왼쪽에 100으로 잡고, 지금 2024년 6월까지 본 겁니다. 연두색 곡선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제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40%, 2022년 한 해는 마이너스 40%, 23년에 다시 76%로 올랐고, 지금 24년 상반기에만 플러스 33%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만 전체 S&P 500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투자 상승률의
전체 중에서 61%를 불과 7개 종목이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파란색으로 곡선으로 나온 나머지 493개 종목을 보면은요, 올해 상반기에만 이들 493개 종목을 다 합해도 투자 수익률이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61을 하니까 39%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이 왼쪽 차트에서 가운데에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곡선이 이제 S&P 500 전체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왼쪽의 차트는요, Forward PER, 그러니까 주가 배수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94년 제일 왼쪽 X축에서 제일 왼쪽이 1994년이고 제일 오른쪽이 2024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점선이 X축에 점선이 하나, 두 개, 세 개 보이잖아요. 제일 가운데 있는 점선이 30년, 지난 30년 주가 배수율 PER의 그 평균치입니다. 그게 16.69배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굉장히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16.69배나 되니까. 예, 그리고 아래쪽에 점선은 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표준 편차죠. 예,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구간이 이제 13.44까지 떨어졌다가 또 제일 위쪽에 있는 점선은 표준 편차로 플러스 1 구간. 그게 이제 19.94인데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PER은 21.01배로 그 표준 편차 1 구간보다도 약간 더 높은 수준에 있죠. 하지만 지난 1999년 닷컴 버블에서 뭐 24배가 넘었던 수준이나 불과 뭐 3년 전에 뭐 2021년도에 코로나 기간에 뭐 22.34까지 올랐던 거의 23배 육박했던 그때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거는 나머지 2024년 12월 말까지 꾸준하게 더 떨어질 거예요. 예, 그랬을 적에 이제 그 21.01배에 달하는 지금 PER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프라이스 PBR이라든지 PCF라든지 뭐 Earnings Yield Spread, Earnings Yield Spread는 그 BAA 등급 채권의 수익률 대비해서 이제 이 투자 수익률 이 주당 순이익을 비율을 재는 건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1.08로 지금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지금 그 채권 투자 수익률과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동조화 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플러스 값이 돼야지 정상인데 지금 마이너스 1이 넘는다는 거는 그냥 지금 동조화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S&P 500의 그러면 EPS growth.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주주들 이익을 개무시하니까 뭐 대주주라고 불리는 그 시족재벌 패밀리들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돌아가지 결코 뭐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없는데 미국은 안 그렇죠.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한 주당 순이익이 제일 중요한 그 바로미터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2022년부터 지금 2024년 4분기 말까지 전망치로 봤을 적에 이걸 보면은 연두색이 이른바 Magnificent 7이고요. 나머지 파란색이 이 S&P의 493, 나머지 493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2024년 3분기까지도 연두색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파란색에 대비해서. 하지만 4분기에 가면은 똑같습니다. 17% 그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 17%로 똑같아져요. 컨버전스죠, 이게 바로. 예, 그래서 이렇게 컨버전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 랜딩을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뿐만 아니라 JP 모간도 지금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에 가장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소프트 랜딩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해서 그걸 베이스 케이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점점 조금씩 성장률이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더디어진다는 것이죠.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그 속도가 점점점 그 빨라지는 거에서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아주 서서히 올해는 특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은 올라가고 채권은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60대 40 포트폴리오 또는 주식과 채권의 전통적인 그 서로 보완 관계가 되는 그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글로벌 투자 시간을 전해드렸고요. 저희 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터에서는 글로벌 경제와 투자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 이런 동영상을 또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소셜미디어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